1998년 6월 12일 금요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울렁공에 홀로 사는 데이비드는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안면이 있던 한 남성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데이비드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죠. 남성은 머무를 곳이 필요하다며 이 지역에 하숙집을 알거나 혹은 남는 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기로 소문난 데이비드였기에 남성은 그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데이비드는 그에게 마실 것을 주며 지역 호텔에 전화를 걸어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남성에게 공격받았고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죠. 사망한 데이비드를 먼저 발견한 것은 따로 사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던 데이비드의 가게가 닫혀 있자 단골들이 혼자 사는 그를 걱정해 가족들에게 알렸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집에 방문해 사망해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었죠.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베테랑 형사가 굳어버릴 정도로. 벽에는 오망성과 거꾸로 된 십자가, 사탄이라는 글자가 혈흔으로 쓰여 있었고, 도둑이 든 것처럼 집 안은 지저분했지만 정작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이 모두 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이었기에 경찰은 범인이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를 다룬 방식으로 보아 범인은 인체에 대해 공부를 했거나 날붙이를 쓰는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검시 결과 공식적인 사해는 후두부 둔기에 의한 외상. 흉기는 거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크리스탈 디켄터로 뚜껑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과가 있던 이들과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죠. 우선 범인이 벽에 그린 오망성과 사탄이라는 글자 때문에 경찰은 지역에 사는 사탄 숭배자들을 조사했고, 데이비드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키스라는 남성이 사탄 숭배자라는 것을 확인해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는 집에 없었지만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그의 방을 열어주었고, 경찰은 데이비드의 죽음과 비슷한 구도의 그림이 그려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지역 수산시장에서 일한다는 룸메이트의 말은 경찰로 하여금 키스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작업을 위해 상사의 집에서 금요일 퇴근했을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말이죠. 유력한 용의자였던 그가 제외되자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8년 6월 26일,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 의원인 프랭크가 자기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금품도 그대로였고 흉기도 그의 집에 있는 물건들만 사용했죠. 사탄 숭배의 흔적은 없었지만 잔인한 수법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데이비드를 살해했던 범인과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크는 살해되기 전 몇 년 동안 동성애, 아동 성범죄 스캔들에 휘말렸고, 몇 개월 전 아동 성범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긴 했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그가 표적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뭔가 이질감이 드는 검은색 나이키 운동복과 콜로라도 부츠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갈아입은 듯한 느낌의 혈흔이 묻은 운동복. 평소 정장만 입던 프랭크였고 가정부 역시 처음 보는 것이라 증언했기에 경찰은 이 운동복과 부츠가 범인의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옷과 신발이 지저분해져 현장에 버리고 프랭크의 옷을 입고 도망갔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경찰의 예상대로 옷장에는 프랭크의 옷 몇 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자신의 옷가지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아 아마 범인은 이것으로는 자신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부츠의 일련 번호를 통해 구매 매장을 알 수 있었지만 현금으로 구매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이 버린 옷가지는 그를 특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본 한 여성이 중요한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전 남자친구가 평소 나이키 운동복 바지에 콜로라도 부츠 조합을 즐겨 입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전혀 입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자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이었다는 여성의 제보에 경찰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첫 용의자로 지목한 키스를 만나러 갔을 때 문을 열어주었던 키스의 룸메이트 마크였습니다. 마크가 최근에 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를 더 의심했죠. 호주에서 개명을 하려면 여러 귀찮은 서류와 일정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직업도 없이 여러 집을 전전하던 그가 개명에 현금을 쓴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마크를 주목하던 경찰은 어느 날 그가 버린 음료 캔에서 지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데이비드 사건 때 확보한 범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며 검찰이 마크를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 그는 허무하게 자수해버립니다. 신문 중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유 동기 없이 무작위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데이비드의 집에 방문해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살인을 저질렀고 룸메이트인 키스와 자주 듣던 사탄 숭배와 관련된 노래가 떠올라 범행 현장을 그렇게 꾸몄다고 말했던 마크. 프랭크의 경우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장난 전화를 걸었고 그의 스캔들이 진짜라고 믿어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충동을 참지 못해 동성애자인 척 전화를 걸어 프랭크와 만나 그를 살해했는데 옷과 신발에 혈흔이 묻자 현장에 버리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두 범행 모두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데이비드와 프랭크가 자신을 성적으로 자극한 동성애자였고 어릴 적 아버지에게 당한 성적 학대가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마크의 아버지는 어릴 때 아들을 괴롭힌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으로 무언가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만약 마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측은함을 느끼지만 그의 잔혹한 범행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며 유죄를 편결. 재판부는 2000년 12월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2건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마크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주도 안 됐을 무렵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범인은 사탄 숭배자이자 마크의 룸메이트였던 키스로 그는 애인인 마크의 여동생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며 살해를 부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범행으로 키스는 12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범행을 사주했던 마크의 여동생은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녀는 2007년에 풀려났지만 2010년에 폭행과 절도로 기소됐고 2013년에는 남자친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마크 일가는 결국 모두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범행 당시 19살로 뉴사우스웨일스 사상 최연소 종신형 수감자였던 마크. 울렁공의 도살자로 불린 그가 다시는 사회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